같이 늙어가자고 손 내밀던 친구가 결국은 내 남자를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날 새벽, 나는 그 남자의 품에서 눈을 떴고 거실엔 친구 혜련의 향수가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었죠. 잠깐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전부라고 믿었던 시간은. 여러분, 진심을 주고도 남는 게 배신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혹시 같은 경험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상처를 이겨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혜련이와 나는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꺼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어요.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내 사진 영정 골라줘야 돼. 그 말에 우린 웃고 울고 와인 한 병을 순식간에 비우곤 했죠. 서로 결혼에 실패했고 긴 공백 끝에 다시 혼자가 되었고 아이들도 다 커서 제 갈 길 가버린 나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함께 넘겨줄 사람은 결혼 상대가 아니라 친구일 수도 있겠다고 믿었어요. 나는 그렇게 혜련을 믿었고 그녀도 날 그렇게 믿는 줄 알았죠. 수진아, 너 이제 진짜 혼자 너무 오래 있었잖아. 어느 날 혜련이 내 손을 덥석 잡고 말했어요. 사실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너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서. 그 사람도 혼자 된 지 10년도 넘었고 진심으로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이야. 그녀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도 돼. 우린 그런 나이야. 그 말이 왠지 뭉클했어요. 그래요. 기댈 수 있는 어깨 하나쯤. 이제 내 인생에 허락해도 되는 나이. 나는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은 혜련이 자주 간다는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어요. 혜련은 날 보자마자 팔짱을 끼고 속삭였죠. 떨려? 나 소개팅 시켜주는 거 진짜 처음이야. 이게 소개팅이야? 아니, 만남이지. 운명처럼.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혜련이 입에 담는 건 참 낯설다고. 안녕하세요. 최태석입니다. 수진 씨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단정한 말투와 느릿한 미소가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어요. 셋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혜련은 분위기를 띄우느라 연신 농담을 던졌고 태석 씨는 미소로 받아쳤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혜련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태석 씨는 조금 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오빠, 수진 언니는 예전부터 이런 스타일이야. 말은 안 해도 진짜 속이 깊은 사람이거든. 그렇군요. 그게 느껴집니다. 처음 뵙는데도 편안하네요. 그의 말은 분명 내게 하는 말이었는데 시선은 혜련 쪽으로 더 자주 흘렀어요. 나는 그 순간 그 둘이 혹시 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죠. 식사가 끝난 뒤 혜련이 먼저 자리를 떴어요. 나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 둘이 천천히 차라도 마셔. 그녀가 자리를 뜨는 순간 나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태석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혜련 씨가 수진 씨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사람 참 따뜻하다고. 언젠가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는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수진 씨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은 밤. 가끔 있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디까지가 혜련의 마음이고 어디부터가 이 남자의 진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혜련에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태석 씨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어요. 문자에는 늘 예의가 있었고 전화는 길지 않았지만 다정했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녁은 드셨나요? 혹시 다음 주 주말 시간 괜찮으신가요?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생각되고 있다는 느낌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말했죠. 이번 주 일요일 소극장 연극 보러 가실래요? 나는 단번에 수락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입술에 진한 립스틱을 발랐어요. 그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죠.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들렀어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그는 종이 티백을 조심스럽게 흔들면서 말했죠. 수진 씨랑 있으면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어딘가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사람끼리는 서로를 천천히 꺼내야 한대요. 조금씩 다치지 않게.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럼 저한테도 천천히 기대 보시겠어요?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걸까 라는 묘한 믿음을 품게 됐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태석 씨와 함께 찍은 공연 인증샷을 혜련에게 메시지로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언니 예뻐졌네. 이런 농담 섞인 답장이 왔을 텐데. 다음 날 혜련은 전화를 걸어왔어요. 잘 놀았어. 공연 어땠어?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너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정말 고마워, 혜련아. 그 말 끝에 잠깐 아주 짧게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이 들렸어요. 언니가 좋다니까 다행이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느껴졌는지 그땐 몰랐어요. 그 후로도 태석 씨는 꾸준히 내게 다가왔어요.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조용히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갔죠. 어느 날은 손을 잡았고, 어느 날은 이마에 입을 맞췄고, 어느 날은 품에 안겼어요. 나는 조금씩 이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어요. 혼자가 편하다고 믿었던 지난 시간을 스스로 부정하고 싶어질 만큼. 그리고 그날 그는 말했어요. 수진 씨, 혹시 다음 주 금요일 밤 우리 집에서 와인 한 잔 하실래요? 혜련 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의 집은 작고 조용했어요. 군더더기 없는 거실, 단정한 테이블 세팅, 한쪽 벽엔 클래식 앨범들이 정리돼 있었죠. 혜련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예쁜 니트 원피스를 입고 태석 씨가 준비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죠. 언니 왔어, 오빠. 언니 왔다. 그녀가 그를 오빠라고 부르는 건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혜련 씨가 오늘 안주도 준비했어요. 둘이 워낙 친해서 그런지 저야 뭐 덕분에 호강하죠. 그 말에 나는 마른 웃음을 지었어요. 이상하네, 왜 내가 초대받은 사람처럼 느껴질까? 마음 한켠이 서서히 차가워졌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던 중 혜련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태석 씨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혜련 씨, 수진 씨랑 아주 오래된 사이시죠? 응, 거의 20년 됐어. 참 특별한 분이에요. 가끔 너무 솔직해서 놀랄 때도 있지만요. 그 말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왜요? 무슨 이야기 했는데요? 그는 머뭇거리다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수진 씨한테 소개해주기 전에 당신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좋은 사람인데 너무 착해서. 가끔은 손해보는 스타일이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비아냥처럼 들렸어요. 혜련이 돌아오고 그는 다시 자연스럽게 잔을 채웠어요. 그때 혜련이 슬쩍 내 귀에 고개를 가까이 했어요. 잔잔하게 웃으며 마치 농담하듯 속삭였죠. 언니, 오늘은 그냥 자고 가. 태석 오빠, 옆 나도 누워본 자리야. 순간 와인잔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무너진 건 내 안에 있던 믿음이었죠. 뭐라고? 나는 무표정하게 되물었지만 사실은 심장이 이미 얼어붙고 있었어요. 혜련은 씩 웃으며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 아, 몰랐구나? 우리 예전에 잠깐 그런 사이였어. 내가 먼저 좋아했지. 오빠도 그때 참 힘들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 오빠, 날 먼저 안아봤는데 왜 언니한테도 그렇게 다정할까? 그 순간 그녀가 잔에 입을 대는 모습조차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든 거였던 걸까? 아니면 애초에 내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었던 걸까? 뒤통수가 뜨거워졌고 가슴이 점점 식어갔어요. 그 와중에 태석 씨는 모든 걸 들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그녀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렀죠. 나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선 내 얼굴, 눈두덩이 번져 있었고 립스틱은 이미 지워져 있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그날 밤 나는 그 집에서 자지 않았어요. 혜련이 웃으며 말했죠. 에이, 왜 가 분위기 딱 좋은데. 태석 씨는 말이 없었어요. 나를 말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붙잡지도 않았죠. 그게 더 서러웠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엔 아무것도 없었고 가슴 안엔 비린 와인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도대체 나는 뭘 믿은 걸까? 그 사람? 혜련. 아니면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은 그 헛된 기대. 모든 게 내가 만든 착각 같았어요. 며칠 동안 혜련도 태석도 연락이 없었어요. 나 역시 먼저 연락할 수 없었죠.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녀가 남긴 남자를 잠시 빌려 쓰듯 만졌고 그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텅 빈 집, 냉장고에 쓸쓸히 남은 반 병짜리 와인, 그리고 거실 탁자 위에 아직도 꺼내지 않은 휴대폰.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 거울 앞에 섰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술에 아무 색도 없는 립밤만 발랐어요. 이제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이불을 꺼내고 창문 틈에 바람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 테이프를 붙이며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혼자였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겨울 준비를 했어요. 그 과정이 나를 조금씩 회복시켰어요. 혜련도 태석도 이제 연락은 없었어요. 가끔 그 둘이 여전히 연락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속도가 이제는 참 빠르더라고요.
내 감정은 그들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혜련을 마주쳤어요. 우린 동시에 걸음을 멈췄고 어색한 미소가 엇갈렸죠. 잘 지냈어? 혜련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응, 뭐 그럭저럭. 태석 오빠는 연락 안 해? 안 해. 그 짧은 대화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고, 미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순간, 혜련의 눈에 담긴 희미한 죄책감을 봤어요.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만큼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따뜻한 커피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 한 모금 마셨어요.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차가웠고 나는 아주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태석은 내 외로움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고 혜련은 그 외로움을 대신 끼워 맞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 외로움을 내가 안아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며칠 후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예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속 혜련은 활짝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어깨를 기대고 있었죠. 그때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꼈던 시절이었어요.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구나. 그때 그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였다면 그걸로도 충분했던 거야. 나는 사진을 찢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상자에 넣고 책장 안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지금의 나를 만든 기억이니 지워내지 않고 그저 안 보이는 곳에 두기로 했어요. 요즘은 하루의 끝이 조용해서 좋아요. 누가 내게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문득 울컥하는 밤에도 괜히 누군가에게 전화하지 않게 됐어요.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그날, 그 밤,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잠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젠 알아요.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어느 날 밤, 내가 꾼 꿈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꿈 속에서 나는 가로등 아래서 혼자 걷고 있었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그건 누구도 아닌 지금의 나였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꿈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외로움이 죄는 아니야. 그걸 아무에게나 던지는 게 문제였던 거지. 이젠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이 날 구해줄 거라 기대하지 않아요. 그저 나와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라면 잠깐이라도 함께 걸을 수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지금의 나는 충분해요.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부터 열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방 안을 감쌀 때 나는 조금씩 진짜 내 삶으로 돌아오는 기분이 들어요.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괜찮아. 이제는 잘 지나가고 있어. 사랑도
우정도 모두 끝이 있다는 걸 배웠고, 그 끝이 꼭 나를 망가뜨리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나를 지키는 방법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평온하게 정리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친구와 사랑 사이에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 아닌 누구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걸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내셨나요? 외로움이 죄인가요? 아니면 그 외로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죄였던 걸까요? 혹시 저처럼 상처에서 혼자 회복해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응원이 아니라 조용히 옆에 있어준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이 내 마음에 손을 얹어주는 일처럼 느껴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